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가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는 우리 장관들도 대부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갑자기 일본 총리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20일 파업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계획까지 밝히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의사 면허 박탈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성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교부가 쿠바와의 수교 사실을 어젯밤 늦게 공식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밤늦게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밑 작업은 미국의 뉴욕 채널을 통해 극비리에 진행이 됐고, 협의는 지난 설 연휴에 급진전이 됐다고 하네요. 네, 쿠바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따른 수교 추진은 있어 왔지만은, 검토되어 왔지만은 본격적인 진전이 된 것은 설 연휴 직전, 아마 현재 5일 우리 황준국 유엔 대사에게 교섭 체결하자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5일에요? 예.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연휴 기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이제 협의에 따른 막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주 유엔 대표부 창구를 통해서 양국 정부가 막판 정리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뉴욕의 유엔 대표부하고 멕시코 주재 양국 대사관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온 것을 이제 마지막 공한 체결로, 공식적인 체결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 있는 네. 한국과 쿠바 대사관을 통해서 네. 이제 작업을 진행해 오다가 네, 기존에 뉴욕으로 갔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렇게 007 작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뉴욕 유엔 대표부의 직원들도 아주 소수를 빼고는 전혀 몰랐고, 우리 장관들,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돼 의결되기 직전까지는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하물며 미국에도 12시간 전에야 알렸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드물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오랜 형제국인 쿠바와의 수교는 북한의 반발과 또 방해 공작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체결 당일 12시간 전에야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도 직접 아까 교섭 창구가 되는 유엔 대표부에서도 황준국 대사와 또 쿠바 대사를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의원들은 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결을 아까 합의에 이른 다음에 국내에서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무회의 의결될 때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을 13일 하는데, 수교안이 딱 올라왔는데, 이거 수교안을 오늘 다룬다는 사실을 조태열 외교장관 빼고는 사실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준 종이로 된 그걸 보고서야 이게 뭐야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심지어는 이것을 합의 공안을 이제 공식 서한을 교환하고 발표하는 것도 바로 교환하고 5분 뒤에 딱 하고 분 단위까지 딱 맞춰서 하기로 양쪽이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비밀을 엄수해가면서 진행해왔다고. 그러니까 양국에서 예. 발표도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자. 예. 그래서 지구 거의 반대편이긴 하지만 네. 공안에서 이제 각국의 의견을 거친 뒤에 5분 뒤 딱 맞춰서 했다. 예. 왜냐하면 쿠바로서는 상당히 북한이나 이런 데를 의식하기 때 예민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사전에 이것이 어디 노출되거나 하면 책임지라. 그러니까 북한 측에 만약 이게 흘러 들어가면 항의를 받으면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 그 협조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극적인 그 극비 협상 추진이었습니다. 사실 쿠바와의 본격적인 수교 협상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관이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2015년에 이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수교를 하고 쿠바와 재개를 했죠. 저 수교를 재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여건이 되니까 2016년에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속도가 붙는데 그러나 이후에 다시 이제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고 그렇죠. 이런 환경의 변화가 따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의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시하면서 그래서 다시 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조금 주춤했다가 그 5년 때는 이제 물밑으로 다시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차원의 뭐 이 부분은 진행이 됐겠지만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주춤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대통령의 강한 의지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이 들었고 직접 대통령께서도 챙겨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박 의원이 말씀한 대로 한 쿠바 수교의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들 간의 비공개, 극비 회담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열린 카리브 국가연합의 강요회의에서 쿠바의 외교 차관하고 고위급 회담을 첫 번째 하고 바로 그 말씀하신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비밀리에 그 쿠바 외교 장관과 이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비공개로 비밀로 했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8월에 쿠바의 고위 인사, 정부 고위 인사와 또 민간 학계 인사들이 방한을 하는데 서울에 왔죠. 예, 서울에 왔습니다. 이때도 바로 그 고위 당국자와 우리 측과의 접촉이 크게 해서 3차례의 그런 작년의 모멘텀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그때 많이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도 박 장관이 그 쿠바 고위 인사들, 학자들 서울에서 교류하면서 우리와 이제 국교를 맺어야 된다는 걸 계속 설득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으며 챙겼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쪽도 그렇고 쿠바 대통령도 실제로 아까 큰 장관들의 접촉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고도 사실은 우리 주 멕시코 대사가 쿠바를 직접 찾아가서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또 국가장급의 실무급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다 양국 대통령들에게 보고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나갔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또 쿠바에서 여러 가지 무슨 폭발 사고나 또 이런 폭우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또 인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공해온 그런 흐름이 있었던 계속 그러니까 쿠바를 향해서 우리가 일종의 경제적 지원도 하고 위로 메시지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그렇습니다. 가져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흔히 이 쿠바와 북한은 그야말로 형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자처를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우리와 쿠바의 수교 자체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는. 또 쿠바에 대한 보도를 노동신문 등이 많이 했는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신 김여정이 15일에 그러니까 수교 다음 날 뜬금없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뜬금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런 제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북한으로서는 아주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사태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어떤 북한의 심정을 드러낸 것은 바로 이제
김정일의 82회 생일에 즈음해서 열린 외교단 경축 행사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중요하게 보통 앞순위에 언급됐던 쿠바 대사의 참석을 아예 이름조차 언급을 안 한 겁니다. 항상 쿠바 대사가 예, 뭐 예. 참석하여 축하하시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체로 이제 혈맹 중국의 다음에 형제국 쿠바의 대사를 언급을 했는데 최소한 2순위였는데. 예. 근데 이번에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이 그 일본에 대해서 자,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러한 담화를 내놨어요. 15일 날. 예, 15일 날 내놓은 건데 그러면서 이것은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방위권에 대한 부당한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면이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시비 걸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의논할 용의가 있다. 또 납치 문제도 뭐 장애물이 안 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대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은 그 현재 그 북한이 어떤 한미일 연계를 흔드는데 어떤 일본이라는 고리를 상대적으로 흔들 수 있는 고리로 보고 어떤 일본과의 대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로서도 지금 북한과의 어떤 납북자 문제라든지 해서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리를 흔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재의 고립감을 탈피하는 데에 어떤 좀 나서자 이런 아마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이번 한 쿠바 수교로 김정은이 받은 충격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김정일이 받았던 충격에 못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과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설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네, 벌써 32년 전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김정일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야말로 노발대발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러시아와의 한국 수교가 90년에 있었고 92년에 이제 드디어 중국까지 이렇게 정말 우방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까지 한국과 수교를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격한 어조로 당시 그 북한에 근무했던 우리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중국은 사회주의 의리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다. 저렇게 직접 표현했대요.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순망치한 관계인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네. 이렇게 격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한 쿠바 수교는 아마 지금 그때에 못지않은 이런 충격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체게바라와 함께 쿠바 공산혁명을 1959년에 주도한 피델 카스트로가 있죠. 카스트로는 1967년과 1986년 두 번이나 평양을 찾아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을 보도한 우리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큐바의 하바나 대로는 시대의 인물이라 불리우던 당년 32세의 반란 지도자 파이델 캐스트로를 환영하는 군중들로서 뒤덮였습니다. 이에 불규칙한 군대는 6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섬을 점령했습니다. 네, 아나운서는 파이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네. 스페인어로는 피델이죠. 피델. 쿠바와 우리의 인연은 멀리는 애니깽 위주로 시작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실 공산혁명 이전의 쿠바는 일찍이 1949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승인했죠. 물론 우파 정부 때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건국
수립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바로 1년 뒤인 49년에 일찍이 우리 정부를 승인을 했습니다. 카스티오 정부였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산 정권이 아니었고 그러다가 59년에 쿠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단절이 됐죠. 한국과의 교류가 단절이 됐고 그러다가 2000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직접 수교를 우리가 첫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안을 했다가 그다음에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영사관계 수립을 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우리 여기 나왔던 윤병세 외교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예. 2016년에 쿠바를 방문해서 수교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외교 공환을 공식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쿠바는 인접해 있는 미국, 아주 플로리다는 뭐 지척입니다. 그런 미국과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지 아주 오랜데요. 이번 한국과의 수교가 이념보다는 경제와 실익을 선택한 결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바의 경제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쿠바는 이제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고 특히 이제 관광으로 주로 먹고 사는데 이게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맺게 되면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의 K-팝이나 이런 데 대한 또 자국 내 한류 이런 수요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서 한국과의 교류를 트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경제 그리고 네. 2차적으로는 또 아까 얘기한 다른 부분에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안보실의 평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제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해졌다. 바로 남북 경제력 차이가 이번 수교의 큰 원인이 됐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앞서 박 의원도 얘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쿠바와 다시 수교했습니다. 단절했다가 한 쿠바 수교를 보는 미국의 입장 좀 쿨하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자국의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다. 네. 이것이 바로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축하나 뭐 환영 이렇게까지는 어쨌든 아직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제재가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죠, 쿠바와 그렇습니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다시 제재를 가했고 다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으로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축하 환영 같은 메시지까지 낼 수는 없지만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쿠바와 수교를 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쿠바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2021년 이전에 쿠바를 간 기록이 여권에 찍혀 있으면 네. 이게 갈 때 좀 애를 먹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전자 여권에 의한 이 한국이 무비자로서 미국에 가려면 한국인들이 90일 최대 90일까지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쿠바를 한 그 2021년 이후에 만일에 쿠바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한국인이나 뭐 외국인이 있다면 네. 그것은 미국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이 있다. 시스템으로는 거절이 되고 네. 불가피하게 다시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아닌 정식 그 비자를 하나하나 다시 심사를 받아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다만 어떤 공직 목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규정이 허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교가 됐지만 아직도 좀 걷어내야 될 장애물들은 좀 남아 있다. 이런 걸 알고 쿠바 가시거나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교를 바라보는 쿠바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떤 입장으로 알려졌습니까? 쿠바는 이번 그 수교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쿠바 국민이
한국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당히 만족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쿠바에 지금 일고 있는 많은 한류 또 쿠바 국민의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더 아까 경제적 이유와 함께 억누르기 어렵고 어떤 한국의 그 케이팝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쿠바 측에서 그러한 우리한테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특별히 뭐 한국한테 이걸 해달라라고 현재까지 요구해오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수교 초입인데 뭐 경제 얘기부터 지원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려봐야죠. 네네. 정치와 경제 관계 못지않게 한 쿠바 수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습니다. 바로 K-팝을 앞세운 한류 또 한드 한국 드라마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박 의원은 전직 문체부 차관보도 지내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쿠바 한류가 공산주의 쿠바의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뭐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쿠바의 한국 드라마가 처음 상륙한 것은 2013년인데요. 내조의 여왕. 예, 당시 MBC에서 그 내조의 여왕을 시작으로 KBS 뭐 아가씨를 부탁해, SBS의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은 아주 쿠바에서 대박을 쳤다고. 아주 대박을 쳤답니다. 그 그래서 한국에도 대박 드라마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한드가 쿠바에서 이제 큰 호응을 얻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K-팝 수요가 또 늘고,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식,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많이 불어가지고요. 쿠바에 보면 이거 1만 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 이게 아트코르? 예, 예. 아트코르라고 하는 그런 팬클럽도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쿠바 인구가만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 인구 대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예, 그래서 외교부 역시 이제 이날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 인식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입니다. 네, 끝으로요. 한 쿠바 수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쿠바를 통한 북한 견제 효과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치 전문가시니까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면서 한국에 대한 대남 도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국 그 쿠바가 한국에 뚫렸다? 한국과 수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한 그 고립감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어떤 이런 현타, 지금의 이런 북한이 이런 강경 드라이브와 이렇게 할 때에 앞으로 그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만 대북 견제의 직접 활용이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쿠바도 네. 경제와 이념을 나눠서 대응해 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쿠바는 지금 그 어떤 정치 체제나 이념으로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교류를 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뭐 입장을 뒤바꿔서 북한을 멀리하고 한국의 정치적 대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박성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극렬히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어제 전국 동시다발로 항의 집회를 열었고요. 대전협은 오는 20일 아예 의료 현장을 모두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공의들이나 이렇게 해서 파업을 해서 병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같은 것도 좀 전면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PA라고 이제 그 간호 지원 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요. 무분별한 증원 정책, 국민 부담 폭증한다. 네, 이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신 대로 의사협회가 어제 진눈깨비가 오는 가운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공의협회, 대전협이라고 하죠. 오는 20일에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수 일단 150명을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50명이 넘고요. 아직 수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협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항의 집회를 열었고요. 파업 투표를 재추진했는데요. 대전협 회장에 따르면 오는 20일부로 의료 현장을 우리 모두 다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사실 한 네. 상황입니다. 박단 회장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지금 고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일단은 강경하게 좀 법적 조치를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사직서가 제출됐다라든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일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출근하지 않은 그 병원에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해서 만약에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확인이 된다면 엄정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수련 병원에서 그러면 집단적으로 사실 연가를 내고 잠시 이제 일하는 곳을 떠나야 할 수가 있잖아요. 저게 합법 투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들은? 맞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된 그 권한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복지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단 진료 거부로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 불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른바 빅5라고 하죠. 대형 5개 병원입니다. 이 병원 전공의들은 어젯밤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한 결론이 나왔죠? 네, 빅5 전공의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우리는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20일에 이제 병원을 떠나기 위해서는 19일에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전에. 밝혔습니다. 네, 빅5의 전공의, 그러니까 수련을 받는 사람을 다 이제 포함을 한다면 사실은 2,700여 명이 넘어선다라고 많아요. 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공의들이 빅5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의료 공백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병원을 떠나서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또 개최를 하겠다. 계속해서 우리는 결기 대회를 이어 나가겠다라는 일단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역시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요. 강대강의 상황입니다. 이게 좀 형법상의 혐의인가요? 맞습니다. 형법에는 이제 업무방해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가게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내가 위계라든지 어떠한 위력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기존에 말했던 대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자, 법에 따라 그야말로 의법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했죠? 네, 업무 개시 명령을 일단 내리고요. 여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의사 면허까지 박탈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들에 의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사실 이야기인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만약에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응했을 때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이 3년 이하의 징역형도 사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엄중하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징역형이라든지 어떠한 형을 선고를 받았을 때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아니면 선고유예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면허를 사실 취소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전과를 갖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방법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비단 의료법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도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거를 위반해서 환자가 뭐 사망한다라든지 만약 부상을 입는다라든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로 이 처벌을 가능하도록 응급의료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역시나 또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그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처벌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가능한데요. 의사 개인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은 의료기관에도 1년 범위에서 영업 정지가 내려진다라든지 아니면 개설 취소라든지 폐쇄까지 사실 처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엄중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는 개개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업무를 개시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럴 때 가장 불안한 게 아픈 분들, 또 수술을 앞둔 분들, 그 가족들입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대강대 치료 가기 전에 어떤 원만한 타협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는 20일에는 의예과 또 본과 재학생 모두가 동맹 휴학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에 있죠. 한림의대 4학년생들이 먼저 집단 휴학계를 냈다고요? 이게 굉장히 좀 집단 행동으로 가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20일부터 우리가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했더니 이 한림대 학생들 역시나 우리가 20일부터 그러면 우리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휴학을 해서 학교를 떠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림대 이 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요. 일단은 의학과 4학년 재학생들이 1년 동안 만장일치로 휴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일단 하고요.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년간 아예 학업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이게 한 대학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진다라고 한다면 한 학년에 배출돼야 되는 의사의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끊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의료 공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교육부에 따르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낸 학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림대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로 더 학생들이 동참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정원을 배출하는 것이 아예 좀 끊기게 되는, 잠정적으로 끊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림대가 소재지는 춘천인데 그 배후병원들은 동탄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의료가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전공이라든지 인턴 레지던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수련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응급실에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1년 통째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또 한편으로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네. 환자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전공의들이나 이렇게 해서 파업을 해서 병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 네. 그래서 기존의 인력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 진료 같은 것도 좀 전면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PA라고 이제 그 간호 예. 지원 인력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요. 네. 네, 박 차관이 얘기한 PA, 영어로는 Physician Assistant, 쉽게 말해 의사를 돕는 사람, 진료 보조 간호사들을 말합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만약에 이제 파업을 한다라든지 뭐 전공의들이 떠나서 갑자기 이제 진료를 못 받게 되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서든지 사실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 공백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PA 간호사가 지금 한 1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전국에 그러니까 PA 간호사가 한 10,000명 넘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PA 간호사는 실질적으로 의사들, 전공의들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사실상 뭐 원칙적으로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사실상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의료행위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려운 상황에서는 PA 간호사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해줘서 간호사가 일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보이고요. 일단 의료법을 개정해서 PA 제도를 합법화하지는 않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만약에 비상 응급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PA 간호사들에게 일부 권한을 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법제적 개정을 하지 않고 유권 해석을 좀 해서 PA가 어디까지 그 의사 일을 볼 수 있느냐는 거를 재해석하는 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권 해석을 통해서 만약에 복지부라든지 유관기관에서 PA 간호사가 일정 업무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텐데 사태는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병원에서 민간인 환자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다. 자,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다. 이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내가 정말 상급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병원에서 이제 그 진료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은 군 병원이라든지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이 비상진료 대응 계획도 마련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민간인 응급 환자가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복지부와 그리고 국방부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이 공공병원 근무 시간을 더 연장해서 민간인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박민수 차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장기화해서 실질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좀 악화된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공중보건이라든지 아니면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공보이라든가 군의관이라든가 다 의대에 나온 또 의대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료들, 선후배들이 저렇게 투쟁을 하는데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명령을 받고 또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딜레마도 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본인도 똑같이 만약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기서 같이 파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령이 이제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연장 근무를 해라라든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지만 의료 공백 차원에 대해서 보자면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좀 공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에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또 그러나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자, 계속해서 강원 양면 기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다 보면요, 사실상 그 상처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의협이라든지 여기서도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또 그걸 정부가 다 받아들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의료계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정부의 우선 방침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만약에 강으로 치닫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비상 대응을 마련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네. 대한전공의협회는 집단 행동에 나서긴 하되
법적 책임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로서 양 변호사는 이 부분은 가능한 건지 타당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 대한전공의협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단 회장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비대위에 남고 나머지 집행부가 다 사퇴를 했거든요. 혼자 있어요, 비대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의약분업 때 파업을 했을 때 당시에 집행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허가 박탈되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회장만 남기고 나머지 집행부는 사퇴해서 정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회장만 집행부에 딱 단 한 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파업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면 네. 집행부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무관하게 보고 실질적인 행위를 한 것을 기준으로 사실은 또 처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단 회장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연차를 쓰거나 수련 과정을 포기하는 것도 혹시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저도 이런 그게 부분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집단 행동이라면 이것은 정부의 입장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써도 이게 집단 연차를 써서 업무의 그 차질을 빚었다면 그렇죠. 그거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까?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상 의료의 집단적인 거부 행위를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집단 연가, 그러니까 내가 보장된 연차를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집단 행위에 해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연가를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떠한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소명을 할 수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단체 행동으로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수련이라고 하는데 수련 과정을 나는 포기하겠다. 그냥 이런 전문의 안 따고 나 그냥 병원 의원 열어서 돈이나 벌겠다라고 하는 것도 투쟁의 방법이라고 지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사실 좀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수련 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사실 자유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만약에 지금 전공의들의 사례처럼 우리가 19일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에 병원을 다 같이 떠나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그때 수련 과정을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 대상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자,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지난 2009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때처럼 의사들의 공급을 늘려, 그때는 변호사들의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고질적인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런 고육책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사를 충분히 공급을 한다면 이거는 시장 경제상, 시장 경제 질서상 사실은 모든 이제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렇게 로스쿨 도입부터 이제 법조 시장의 변화를 다 체감한 사람으로서 네. 만약에 의사가 많이 투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한 해에 1,700명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이 되면서 그랬죠. 변호사들의 실질 소득은 줄었다라고 하고요. 법조 시장은 더 커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 즉 지방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도입을 해보면 의사 역시도 지금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한데 네. 절대적인 파이가 절대적인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요즘 소아과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소아과든 산부인과든 어디든 좀 공급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정부의 입장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대강으로 가서 어떤 의료 공백이 생기고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의사도 다치고
정부도 얻을 게 없는 이런 방법보다는 윈윈이라고 있잖아요. 여러 이 고차원 방정식이지만 슬기롭게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